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이 스트래티지가요, 또다시 대량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고, 근데 이 타이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공포에 빠져 있는데 왜 이런 타이밍에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그것도 대량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씩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는데 지금은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회사의 설립자가 바로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2020년부터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고 있었고, 한두 개가 아니라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76만 2천 개가 넘어가요.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이 2100만 개인데 그 중에 3.6%를 이 회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요. 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주에 13주 연속 이어오던 매입 행진을 멈췄고요. 한 주를 쉬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스트래티지가 매주 꼬박꼬박 비트코인 사다가 갑자기 안 샀다? 보통 다음 매입을 더 크게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시장에서 스트래티지가 STRC라는 우선주를 통해서 비트코인 1800개를 살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코인게이프라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보도한 건데, 이 매체에 따르면 화요일에 1086개, 그리고 수요일에 222개, 목요일에 514개에 해당하는 자금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보는 것도 있어요.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적하는 플랫폼 비트코인 트레저리스 측에서는요, 실제로 4,535개를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추정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실탄이 지금 마련이 됐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앞으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거다. 이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 공통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바로 오늘 금요일에 X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하기 좋은 금요일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워처 구루라는 X 계정이 이 발언을 전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세일러가 원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전에 X에 짧은 글을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살 때만요. 주로 주말에 암시적인 포스트를 올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매입 공시를 하는 패턴들을 수개월간 반복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 이 금융권에서는 셀러의 X 포스팅 주기를 분석해서 그 다음 비트코인 매수 시점을 예측할 정도로 뻔합니다. 과거에는요, 셀러가 짧은 포스트를 올리고 나서 24시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4% 오른 사례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측이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타이밍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인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거는 매수 압력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7,000달러 수준인데요. 약 1억 정도죠. 1820개 정도만 사도 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1600억 이상이 됩니다. 4535개 기준이면 3억 달러, 약 4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얇고 시장이 위축된 공포 장세에서는요, 이 정도 규모의 확정적인 매수만 들어오면은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효과죠. 아니,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공포지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12예요. 0에서 100까지 있는데 12면요. 극단적인 공포 상태고 역사적으로도 거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지난 2025년 10월 12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가 찍었다가 5개월 연속 하락해가지고 거의 반토막 났다 보니까 당연히 겁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3월 달에 겨우 1.8% 상승해서 6개월 만에 처음 양봉이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인 건데,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우리는 매수한다,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가 않겠죠. 내가 특히 관망하고 있었던 기관들한테는 바닥 근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스트래티지를 빼고 나머지 비트코인 축적 기업들이 매수한 비트코인이 겨우 1,000개입니다. 같은 기간에 스트래티지 혼자 4만 5천 개를 샀어요. 다른 기업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건데, 여기서 스트래티지가 다시 대규모 매입에 나선다. 지켜보고 있던 다른 기업들도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저 회사가 이 가격대에 사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구조도 한몫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밖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중에서 아직까지 캐지 못한 게 약 132만 개, 전체의 7%도 안 남았고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이 300만에서 400만 개 정도 됩니다. 지금 시장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스트래티지가 계속 매수해가지고 금고에 넣어버린다. 유통되는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고 수요가 유지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있어요. 스트래티지의 매수만으로 시장 전체 방향성이 바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는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이게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부 다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옵션 시장 쪽을 보면 조금 무서운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래스 노드라는 분석업체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68,000달러 아래부터 5만 달러대 중후반까지 네거티브 감마라는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68,00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 옵션을 가지고 있는 큰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매도가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팔고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하락이 가속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발동되면 6만 달러, 또 쉬우면 그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 게다가 스트래티지의 이사인 제러드 패튼이 스톡 옵션을 행사한 뒤에 주당 18달러대에 매수한 주식을 124달러, 122달러에 바로 매도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시장에선 당연히 좋게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현재 공개된 자료들만 종합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 공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 셀러의 금요일 시그널, STRC를 통한 자금 확보, 그리고 지난주 매입을 건너뛴 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맞물리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 또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셀러의 시그널 이후에 24시간 내에 약 4% 정도 가격이 상승했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 반등이 지속되려면 비트코인 1억을 지켜줘야 되고요. 이란 전쟁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는 연준 FOMC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중기적으로 변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팩트들을 조합해봤을 때 이 스트래티지의 이번 움직임 자체가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기관 매수 시그널인 거고, 말 그대로 바닥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거는 분명하겠고요. 정리드리자면은 이 스트래티지가 1,800개에서 최대 4,500개 정도 비트코인 매입 자금 확보를 했고, 셀러가 매수 시그널을 보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지만요. 다만 이 이란 전쟁이라는 매크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억 달러 지지 여부가 이 4월 시장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스트래티지 매입이 실제로 발표된 이후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을 때 가장 쉽게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중에요. 기본적으로 매도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리하게 전부 다 전량 한 방에 파는 게 아니라 과거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까 말까 하다가 수익 실현에 대해서 기회를 놓으셨던 이런 기업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더 상승할 거야 생각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차라리 매도하고 나서 더 상승하더라도 만족하자, 이런 마인드로서 투자 시장을 접근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리플 XRP 같은 경우에 낮은 비중이라도 그날 익절을 한 번, 두 번만 해보셔도요, 이 매도에 대한 재미랑 중요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리플이라는 코인이 좋은 건 맞겠지만요, 시장 흐름과 또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또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기는 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적당하게 일부 비중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분할로 매도를 해보셔야지 매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거고요. 이 매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리플 생태계가 금, 은, 석유라는 이 수백여 원 규모의 전통자산 시장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세력들이 조용하게 XRP를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시야가 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볼까요? 이 중동에서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1억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피를 말리고 있고, 우리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900원 선 부근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정말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오늘이 4월 초 되니까 어쩐가요? 또 어김없이 리플 10억 개 에스크로 물량 풀렸다, 시장에 물량 폭탄 떨어진다, 이러면서 각종 불안 조장하는 뉴스들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XRP 손절하기 딱 좋은 시장인데요. 근데 우리 개미분들께서 XRP 하락하니까 또 덜덜 떨면서 이 손절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미국 월가의 진짜 금융 엘리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소름 돋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십수년간 써오던 연간 2,000조 달러 규모 미국 심장부 청산결제 시스템, 이 DTCC에 대해서 리플의 심장부랑 직결하는 작업들을 조용히 끝마쳤습니다. 시야를 좁게 차트만 보면 세력한테 완벽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핵심을 낱낱이 파헤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프라임이 하이퍼리퀴드 HIP3랑 연동이 되면서요,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체인 무기한 선물은 뭐고 HIP3가 뭐냐, 어려운 영어가 도대체 우리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를 쓰죠. 미국 월가에서 기관들이 금, 석유 같은 이런 큰 자산 거래할 때도 중개해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라임 브로커리지입니다. 리플이 작년 당시에 1조 7천억을 들여가지고 히든로드라는 대형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인수했었고, 이걸 리플 프라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영상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 3월 이 리플 프라임이 미국의 모든 증권 거래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국가기관인 DTCC 산하에 있는 NSCC에다가 이 브로커 코드 0443번으로 공식 등록이 됐다는 사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배관에 리플이 정식으로 꽂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지금 중동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미국과 이란 분쟁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가 막힐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위기는 주말을 가리지 않고 터져요. 문제가 뭐냐? 월가 기관들이 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주말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금요일 밤에 폭격 시작되면요, 월가 펀드 매니저는 월요일 아침까지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수조 원 손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손발 묶이는 상황을 월가 거물들이 참을 수가 있을까요? 반면에 코인파는 어떻습니까? 24시간 365일 안 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관 자본이 온체인, 즉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대이동을 시작을 한 건데요. 그 증거가 바로 하이퍼리퀴드의 거래 데이터입니다. 이건 뇌피셜 정도가 아니라 팩트인데요. 이 3월 하순 단 하루 하이퍼리퀴드 HIP3 마켓에서 54억 달러, 하나로 7조 원이 넘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돈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은이 13억 달러, WTI 원유가 12억 달러, 브렌트유가 9억 4천만 달러, 금이 5억 5천만 달러, 비트코인이나 밈코인이 아니에요. 금, 은, 석유 같은 실물 전통 자산들이 전체 거래의 67% 이상을 차지했고, 코인 시장이 붕괴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 시장의 24시간 인프라가 전통 금융의 수요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데이동을 가장 빠르게 감지한 곳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인데요. 바이낸스가 귀신같이 지난 4월 1일부로 WTI 원유, 브렌트유, 천연가스 무기한 선물을 최대 100배 레버리지로 전격 상장했습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에만 몰렸었던 고배율 레버리지 자금들이 이제 실물 경제의 변동성이 극대화된 원자재 시장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바이낸스가 괜히 상장한 게 아닙니다. 돈 냄새를 맡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잠깐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목숨 걸고 쳐다보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 크기, 비트코인부터 밈코인까지 전부 다 합친 게 약 2.37조 달러입니다. 반면에 리플 프라임이 방금 배관을 뚫고 꽂아넣은 이 전통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크기가 얼마냐? 846조 달러, 하나로 1,100경 원입니다. 이 경이라는 단위를 실생활에서 쓸 일이 있을까요? 코인 시장 전체 크기가 이 전통 파생상품 시장 앞에서 쥐똥만한 한 점 크기입니다. 이 코인 시장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차원이 아니라요, 전통 금융의 바다가 리플 원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 스케일의 변화,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유동성이 리플 생태계로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이 전통자산의 온체인 거래가 늘어난다고 해서 왜 굳이 XRP의 가치가 올라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돈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를 따라가 보셔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리플 프라임이 DTCC에 정식으로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월가 기관들이 수십 년간 써오던 합법적인 청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리플 프라임의 창구를 통해서 온체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교량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새로운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 안에서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 온체인 파생상품에 접속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 이 리플 프라임이 하이퍼리퀴드 HIP3랑 전면적으로 통합하면서 금이랑 은이랑 원유 온체인 무제한 선물 거래를 정식으로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교차 증거금이라는 개념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관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외환이나 국채 포지션과 또 온체인 원자재 포지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담보로 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담보를 따로따로 넣을 필요가 없이요, 한 바구니 안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 자본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죠. 기관 자금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관들이 금과 은이랑 석유 시장에서
롱이든 숏이든 이 포지션을 잡으려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아니라요. 현금과 1대1로 고정된 엄청난 양의 안전한 담보물이 시스템에 깔려야만 되겠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플의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 RLUSD고요. 시가총액이 14억 4천만 달러 돌파했고 딜로이트 감사를 통해서 미국의 초우량 단기국채로서 1대1 뒷받침된다는 것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기관들이 대차 대조표의 현금성 자산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온체인 달러가 됐다는 건데요. 기관이 수조원 규모의 금이나 원유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요. 또 그 담보로 RLUSD를 산더미처럼 시스템에 예치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거래의 최하단에서 가스비 결제, 그리고 통화간 브리지 정산을 처리하는데 과연 뭐가 쓰일 수 있을까요? 바로 리플의 XRP입니다. RLUSD 담보가 천문학적으로 무기일수록 또 네트워크에서 수수료로 소각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XRP의 희소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전통 자산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XRP의 구조적인 수요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플라이휠, 자기 강화 순환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절대 법칙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고 최근 30일 동안 리플레저 네트워크 위에서 이 기관들의 실물 자산 전송 볼륨이 1280% 폭증했습니다. 원장 위에 쌓인 토큰화 자산의 총 규모가 15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용처 없는 코인이라고 비판받던 XRP가 지금은 실제 기관들의 자산 담보랑 결제 인프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온체인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요. 사실만 놓고 봤을 때 리플 프라임의 DTCC 편입, 하이퍼 리퀴드랑 통합, 그리고 RLUSD가 성장하면서 리플레저 위에서 RWA 볼륨까지도 폭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관 자본이 리플 인프라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겠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개는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라서 실제 XRP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보수적인 해석이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인프라가 완성된 이상 이 대규모 자본 유입은 시간 문제고 현재 가격이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공격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리플 파트너십 발표랑 다르게 이번에는 실제로 DTCC라는 이 물리적 인프라에 들어갔고요. 또 실제로 수조 원의 거래가 온체인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TVL이 15억 달러를 넘어선 숫자가 찍혔기 때문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큰 그림은 명확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를 찍고 있다는 거. 개미들이 패닉에 빠져있다는 뜻이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스마트머니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 뉴스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위기를 논하고 있지만요. 실제 인프라는 코인판의 기술이 전통금융을 집어삼키는 형태로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하시면서 지지선이 지켜줄 때마다 겁먹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들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쟁 공포의 차트가 흔들릴 때 이 무릎 꿇고 던지는 게 아니라 1100여 원짜리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리플 레저를 덮칠 때를 대비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어렵고 또 재미가 없어도 신기한 건요. 투자 시장이라는 게 누군가 손실을 보면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정말 냉정한 구조로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이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누군가 매수했다는 건 또 누군가 매도했다는 신호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개인분들께서 이 시장이 하락하면 공포감, 불안감들 때문에 바닥에서 매도하시고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고민하다가 고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상승하면 나도 사고 싶고요. 또 하락하면 나도 매도하고 싶은 게 사람의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를 조금만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팔려고 하는 습관을 아주 낮은 비중이라도 조금씩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하고 눈치 보기 매매가 아니라 목표 타점을 걸어두시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는 방향으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결국에 올라가고 있는 걸 눈치 보다가 못 팔고 후회할 바에는 또 팔아서 내 걸로 만드는 걸 습관화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셔도 충분하고요.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글로벌 금융 역사에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마켓메이커 키록이라는 회사에 스탠더드 차트 은행이랑 리플이 함께 투자를 해가지고요. 이 회사 가치를 1조 원이 넘는 유니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냥 어디가 투자한 거구나 이 정도로 넘기고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뉴스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 설계이기 때문인데요. 이 글로벌 금융 권력이
암호화폐 세상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점점 확전 국면이고요.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약세장에서 스탠다드 차타드랑 리플이 뭘 했느냐? 키로기라는 회사에다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정도를 넣으면서 기업 가치를 11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중들이 코인 끝났다, 리또 속이다 다 떠나가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물밑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키로기라는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지 퍼즐이 맞춰지겠죠. 키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코인을 사고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전 세계 80개가 넘는 거래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에다가 물을 대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루에 55만 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하고요. 주식시장으로 비유드리자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 즉 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변에 아파트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또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가격이 폭등하겠죠. 이 마켓 메이커는요,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 이 매수와 매도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물량을 공급해주면서 시장이 멈추지 않게 만들어주는 진짜로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마켓 메이커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유동성의 지배권이에요.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벤처 부문이 투자를 주도하고요. 리플이 기존 투자자로 함께 참여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스탠다드 차타드의 기관 고객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블록체인 위로 움직일 때 그 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배관공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이 기관의 강력한 자본들이 스탠다드 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키록이 무한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그 위에서 XRP가 실시간 결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돈이 들어오는 입구, 이 돈이 흐르는 파이프, 돈이 정산되는 엔진을 한 팀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단순 벤처 투자랑은 차원이 다른 인프라 장악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쌓여도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앞에서 기관들은 신규 매수 버튼 안 누릅니다. XRP 언제 오르나요? XRP 왜 상승 안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비단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 자체가 지금은 그냥 대기 구간이다. 이 신호등으로 치자면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져요. 아, 지금은 빨간불 구간이구나. 그러면 이제 곧 초록불로 바뀌겠네? 초록불로 바뀌면 상승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돈이 빠져나가는 유출이 아니라 거래를 쉬고 있는 제로 플로우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이 폭풍우가 지나갈 때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은 거지 배를 폐기한 게 아니죠. 폭풍우가 그치면은 그 배들이 일제히 출항을 합니다. 말 그대로 초록불이 켜지면서 차들이 일제히 출발하는 것과도 같은 비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이 눌려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뒷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바이낸스 기준으로 XRP의 추정 레버리지 비율 ELR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2025년 7월 고점 때 0.59였던 게 지금 0.13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78% 폭락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빚을 내가지고 상승에 올인했던 개인분들, 레버리지 물량이 시장에서 완전히 털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배에 짐이 너무 많으면 돛을 올려도 앞으로 안 가겠죠. 지금은 그 짐이 전부 바다에 빠진 상태라는 거고, 이게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 상승시킬 때 가장 큰 방해물이었었던 악성 매물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이 최적의 상승 준비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소에 놓여있는 XRP 현물 잔고가 129억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2021년 5월 이후의 최저치인데요. 특히나 3월 6일 이 하루에만 바이낸스에서 1만 4천 건의 대규모 인출이 발생했고요.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매도하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지갑을 빼가지고 장기 보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관과 고래들이요, 진공청소기처럼 지금 물량을 쓸어담고 있다는 온체인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결제망의 세대교체라는 더 큰 그림까지 겹치겠죠. 전 세계 1만 개가 넘는 은행을 연결하는 스위프트가 2025년 11월부터 구형 시스템 사용을 끝내고,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이미 ISO 2002를 완벽하게 호환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은행이 스위프트로 송금 지시를 보내면은 실제 돈의 이동과 정산은 3초 만에 끝나는 리플 레저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자본의 핏줄인 스위프트망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디지털 심장, 또 그 역할을 XRP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한 개로 맞춰보겠습니다. SEC랑 CFTC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었죠.
그리고 OCC가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을 허용했고요. 리플은 국법은행 설립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이 스탠다드 차타드랑 함께 글로벌 마켓 메이커의 지배 구조를 장악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용량은 지금 역대급으로 폭발하고 있고 레버리지는 바닥까지 정리됐고요. 거래소 물량들은 개인들의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시장 침체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권력이 다음 단계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할인 매장이라는 사실. 이 대중들이 미국 이란 전쟁 공포에 질려가지고 손절하고 도망갈 때 수백조 원대의 자본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폭발 직전의 인프라에다가 천문학적인 돈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이 틀릴 수 있는 조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돼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그냥 박살난다거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그럼 아무리 완벽한 펀더멘털이 갖춰져도 화폐 시장 가격 회복 시점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겠죠. 이 투자에서 절대적인 100%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확률의 무게추를 어디에 더 실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지금 당장 가격을 보지 말고 판의 설계를 보셔라 말씀드려요. 이 차트에 찍혀있는 2,000원 숫자는 과거의 흔적일 뿐이겠죠. 지금 스탠다드 차트드랑 블랙록 같은 이런 자본들이 어디에 돈을 받고 있는지, 규제당국이 어떤 방향성으로 문을 열고 있는지,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XRP 2,000원이요. 이 부근을 세력들이 레버리지를 털어내고 콜드월렛으로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전쟁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한 차례 더 충격 올 수 있습니다. XRP 1,500원, 1,800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지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거는 시장을 떠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비중 조절해서 분할로 접근할 기회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2, 3주 내외로 종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해 보이고 거의 미군 측에서는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M2 통화량은 22조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유동성의 수도꼭지는 이미 열려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배관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키포인트는 이란 전쟁의 휴전 혹은 종전 소식이 나오는 그 순간 22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키록이라는 마켓메이커가 전 세계 85개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RLUSD가 결제를 처리하고 OCC 라이선스를 받은 리플은행이 기관 자금의 관문을 열어주는 이런 톨게이트 앞에서요. 월가의 돈들이 어디로 쏟아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수싸움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은 흔들리실 때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권력들이 치밀하게 깔아놓은 이 디지털 레일의 구조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냐 안 하냐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폭발적인 상승의 과실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매도를 계획하실 때 리플 XRP가 얼마까지 상승하면 내가 지금 얼마에 매수했으니 여기까지 오르면 얼마만큼 수익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를 계획하면요 대부분 수익 실현 타이밍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이 매도하고 싶은 가격과 매도해야 될 가격 이거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게 투자시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이만큼 수익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 계획하시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까지 오지 못하고 하락하고 익절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전에 5,000원 부근이나 이렇게 두 번이나 상승을 줬었죠. 너무 높은 목표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한 6,000원, 7,000원 갈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매도 계획만 하다 보니까 이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고 타이밍이 다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에 못 팔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한번 팔지 못하게 되는 결국에 타점을 계속 높게만 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 분위기가 좋을 때 안내드렸지만요. 너무 무리한 목표 타점보다는 현실적으로 심리적인 단기 고점 부분이 어디인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적당 일부 비중은 분할 익절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 리플 정보망에서 안내드렸던 4,850원에 매도하셔라 타점입니다. 여기서 더 상승하면 메인 비중이 상승하니까 좋고요. 만약에 하락으로 이어지면 일부 비중은 분할 익절했으니까 나만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 매매 비중 조절에 대해서 혼자 하셔도 충분하신 분들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우리 채널 차원에서 정보방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제 신용평가사 KBRA가 리플 프라임에 BBB 등급을 부여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코인쟁이들끼리 치고받는 도박장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조 원을 굴리는 월가의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리플 생태계에 돈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본격적인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뜻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XRP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 거시경제 관점에서의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레포 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월가 큰손들이 국채를 담보로써 하루 이틀짜리 초단기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2조 6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쳤을 때 약 1경 7천조 원. 우리가 매일매일 사고 파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 볼륨이 이 시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상황인데 헤지펀드는 여기서 레버리지를 위해서 돈을 빌리고요. 또 연기금과 머니마켓 펀드는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진짜 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리플이 12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요. 또 리플 프라임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플 프라임은 뭘 하는 곳이냐? 이 상장 파생상품 청산이랑 단기 국채 레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양쪽의 거래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청산 규모가 3조 달러가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이번에 국제 신용평가사 KBRA가 이 리플 프라임에 BBB 등급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BBB가 뭐냐고요? 이 투자 적격 등급인데 이 등급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연기금이라거나 보험사, 이 대형 상업은행 이런 것들은 아무데나 돈을 넣을 수가 없겠죠.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최소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으면 파생상품 청산이나 이 레포 거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혀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등급이 없는 곳이랑 거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젤이라는 국제자본 규칙에 따라서 요구되는 위험가중 자본금이 최대 5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 거나 다름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플 프라임이 BBB 등급을 받았다는 건요. 이 월가 큰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리플 생태계에다가 수십조, 수백조 돈을 꽂아 넣을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이 드디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관들이 리플 생태계로 들어올 때요. 반드시 겪어야만 했었던 이 규제의 벽, 구조적인 마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완전히 제거가 된 겁니다. 이게 단순 호재가 아니겠죠. 기관 자금 유입의 면죄부이자 고속도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 건데 근데 리플은 또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리플이 지금 월가의 인프라 구조를 통째로 복제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총 24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어가지고 핵심 기업들을 줄줄이 인수 합병했어요. 12억 5천만 달러로 히든로드를 사서 리플 프라임을 만들었고요. 10억 달러로 기관 자금 관리 시스템 선두업체인 G 트레저리를 인수해서 리플 트레저리를 출범시켰습니다. 거기에 규제 준수형 결제 플랫폼 레일까지도 2억 달러에 흡수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올라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 전체 유동성을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이 바로 XRP가 중심이 되어줄 겁니다. 이걸 한 개로 묶어서 보시면은 이 기업 CFO들이 기존 법정화폐 계좌랑 RLUSD, XRP를 한 가지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또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까지 조달할 수 있는 완벽한 월가 기관용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리플 프라임이 도입한 담보 변환이라는 개념입니다. 기관들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같은 데서 선물 거래하려면요.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래소가 XRP를 직접 담보로 안 받아도 괜찮아요. 기관이 리플 프라임에 XRP를 맡기면 리플 프라임이 이걸 달러 신용으로 변환해줍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 기관의 XRP를 팔지 않고도 자본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XRP가 단순하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돈을 보내는 전송 토큰에서요. 월가 파생 생태계의 핵심적인 기초 담보물로 신분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XRP를 사서 쌓아둘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이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클래리티 법안 이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동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타협안이 나왔는데 이게 왜 리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통 은행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에 내가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예금을 해놓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는 거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통 은행권이 엄청난 로비를 펼쳤고요. 결국에 상원은행위원회가 이자 지급 금지 쪽으로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사실. 이 결정이 개인분들한테 이자를 줘서 돈을 모으던 디파이 기반 스테이블코인한테는 엄청난 치명타거든요. 하지만 리플의 RLUSD는 처음부터
개인한테 이자 수익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죠. 기관들이 국경간 결제를 하고 장외거래 정산을 하고 또 마진콜을 처리하기 위한 고속 회전자산으로 설계된 겁니다. 은행이 원하는 규제 방향성이랑 리플의 B2B 결제 인프라가 이 설계까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서 RLUC 등 제도권 안에서 경쟁자 없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기관 생태계 인프라의 확장이 곧 XRP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압력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도이치뱅크, 소시에테제너럴 같은 이 글로벌 대형은행들 리플 인프라를 도입해놓고 왜 당장 XRP가 아니라 RLUSD로 결제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건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바젤 자본 규제를 받는 대형은행들, 이 규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자산을 결제 브릿지로 대량 사용할 수가 없겠고, 이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먼저 리플넷이라는 통신망을 깔고요. RLUSD라는 안전자산으로 기존의 낡은 시스템 배관을 교체하면서 또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서 XRP가 완전한 디지털 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이미 깔려있는 배관 위로 또 막대한 트래픽이 XRP를 활용한 실시간 유동성 채널로 격적인 전환될 수 있도록 인프라 연결은 전부 다 끝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배관은 완성됐고 수도꼭지만 트면 된다는 겁니다. G트레저리 인수로 탄생한 리플 트레저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CF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은행 업무가 멈추면 수천억 원의 잉여 자금을 그냥 놀려댔었죠. 하지만 리플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 이런 자금들을 은행이 문을 닫은 주말에서도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나 리플 프라임의 단기 국채 레포 시장에 넣어가지고요. 24시간 이자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작년 한 해에만 처리한 자금이 13조 달러예요. 이 B2B 자금 흐름이 리플 생태계로 직접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깔렸다는 건데요. 온체인 데이터도 이런 흐름들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다 빠져나간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요. 리플 내적 활성 주소가 4만 6천 개를 돌파해서 5주 최고가를 찍었고 총 지갑 숫자가 77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일일 트랜잭션은 3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배나 폭증했고요. 가격이 빠지는데 네트워크 사용량은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실물자산 연동이라거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같은 이런 기업 단위의 실질적인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격과 펀더멘털이 완전히 디커플링, 그러니까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 거고, 이런 괴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가격이 펀더멘털을 쫓아가는 방향성으로서 해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건 암호화폐 내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란 전쟁과 유가 폭등이 만들어낸 거시경제의 충격일 뿐이겠고 유동성 경색 때문에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던 투기 세력들 이 물량이 강제 청산되면서 시장이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77% 넘게 빠지면서 매물대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죠. 이걸 뒤집어 보시면은 클래리티 법안 같은 대형 호재가 터지는 순간 이 가벼운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폭발적으로 뛸 수 있는 구조적 가벼움이 확보됐다는 뜻이겠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관들이 이 정도 규모 인프라 투자해놓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적이 절대 없었는데요. 24억 5천만 달러 쏟아부어가지고 배관을 다 깔아놓은 기관들이 물을 안 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과도한 레버리지나 빚을 동원한 단기 매매는 철저히 배제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반드시 통제하시고요. 스마트머니들이 거래소 밖으로 이 대량의 물량을 빼돌리고 있는 1,800원에서 2,000원 인근 지지선들, 이 거시적인 바닥으로 인지해 주시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에서 자산을 모아가는 구조적 장기 투자의 관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달 하순이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일정 반드시 주시하셔야 되겠고 일정 비중은 투트랙 전략으로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요.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에게 친절하게 상승의 이유를 먼저 설명해주지 않아요. 가격이 폭발하기 전에 이 세력들이 하는 거는 완벽한 법적인 명분과 또 유동성 파이프라인을 조용히 완성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기관들이 달릴 수 있는 이 합법적인 고속도로는 완공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남은 거는 이제 규제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뿐이겠습니다. 매수할 때 내가 급하고 또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럴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 잠깐 몇 시간만이라도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급하게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보다도 점점 더 내려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할 매수로서 진입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리플이 급등하고 상승하는 시기에 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매수하는 가격 자체가 고점일 확률이 높겠고 또 급하게 불붙었던 매수세가 줄어들면은 단기 하락으로 이어져서 멘탈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이 매수를 하실 때는요, 내가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고점이 아닌지 반드시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매수에 있어서는 이 무리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요, 내려올 수 있는 단기 저점 구간에서 많은 비중이 아니라 일부 비중으로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만원으로 무리하게 5천원일 때 추격 매수하면 2개밖에 못 사죠. 시간이 걸려도 내가 원하는 2천원이란 타점에서 진입하면 5개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지만 내가 현실로 매매하려면 정말 어려운 원칙 매매예요.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정보방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안내 도움드릴게요. 이번에 미국에서 상당히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펜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해임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토드 블렌치라는 사람을 임시 법무장관으로 앉혔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최대 47만 달러치나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트럼프는 하필 이런 사람을 미국 법무부의 수장 자리에 올렸을까요? 그리고 이게 리플 XRP는 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이번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펜 본디가 왜 잘렸는지부터 알아보셔야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인사 교체 같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본디 장관은요, 취임 직후에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전면 공개하겠다 약속을 했었고, 근데 작년 2월 당시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고객 명단이 자기 책상 위에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명단이 없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트럼프 쪽에서 정치적인 적들을 기소해라 압박을 했는데 본디 장관이 번번이 실패를 한 겁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이랑 민주당 소속 의원들 기소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절차적인 문제로서 계속 무산이 됐어요. 결국에 취임 14개월 만에 해임이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더 이상 자리에 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그 빈자리에 누가 앉았느냐겠죠. 이 토드 블렌치, 이 이름에 대해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법무부 관료가 아니에요. 지난 2024년 뉴욕 형사재판에서 트럼프의 변호인을 직접 맡았던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는 거고,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 법무부의 꼭대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일들을 보면요, 단순하게 충성 팔아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렌치는 2025년 4월 차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기소를 통한 규제 종식이라는 메모를 발표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법무부가 암호화폐 회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차례차례 기소하는 방식으로서 규제하던 걸 전면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이 메모안으로서 바이든 시절에 만들어진 암호화폐 전담 수사팀 NCET가 즉시 해체됐고요. 여기서 NCET 같은 경우는 2021년 이 바이든 정부가 만든 건데, 토네이도 캐시 같은 믹서 서비스를 기소하고 거래소들을 수사하는 역할을 했던 팀입니다. 블렌치가 이걸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거래소나 믹서, 오프라인 지갑 같은 플랫폼 자체를 기소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에 테러나 마약, 인신매매처럼 암호화폐를 범죄 도구로 악용하는 개인만 수사하라,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다 보니까 블렌치는 이 메모에서 직접 이렇게 썼어요.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다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블렌치가 이 메모 발표했을 때 본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까지도 전부 합쳐서 최소 15만 9천 달러대에서 최대 48만 5천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직접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넣어둔 시장의 규제를 자기가 풀어준 건데요, 당연히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블렌치는 메모 발표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자기 암호화폐를 자녀나 손주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했는데요, 그 한 달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34% 증가했다고 해요. 민주당 상원의원 6명이 이걸 문제 삼았었고요. 선거법 감시단체 캠페인 리걸센터도 법무부 감찰관에게 공식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이 법무부 쪽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강력한 반대 해석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그냥 트럼프가 자기 변호사를 보훈 인사한 거 아니냐, 암호화폐는 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블렌치가 임시 법무장관이 된 거는 이 본디가 갑자기 잘리게 되면서 차관이 자동으로 올라간 것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정식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블렌치의 임시 법무장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해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이건 블렌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에 데이비드 sak스라는 크립토 전담 책임자를 뒀고요. SEC도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블렌치가 NCET를 해체하고 기소에 대한 자제까지도 지시한 것까지 봤을 때 이게 백악관, SEC, 법무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블렌치가 이 전략을 법무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트럼프가 이 사람을 임시든 뭐든지 간에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올려놓은 건 단순한 보은 정도가 아니라요. 방향성을 확인시켜주는 정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럼 이게 리플 XRP에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플이 그동안 SEC랑 소송으로 오랫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고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봤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문제였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육성 대상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SEC가 방향을 바꾸고요. 법무부도 기소를 자제하고요. 백악관까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거고, 왜냐면 법무부 한 곳만의 결정이 아니라 백악관, SEC, CFTC까지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행정부 전체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블렌치가 임시 법무장관에서 물러난다라고 할지라도요. 블렌치가 발표한 메모의 방향, 그러니까 법무부는 암호화폐 규제기관이 아니다라는 원칙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여요. 후임으로 거론되는 리 젤딘 측에서도 이 트럼프의 충성파 인사고요. 환경보호청에서도 규제를 앞장서서 풀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이 유지된다는 것은 리플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에 우호적인 바람이 계속 분다는 뜻입니다. 특히 리플처럼 미국 정부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프로젝트일수록 이 변화의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방향성만 놓고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팩트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가 아니라 육성이라는 프레임을 법무부 차원에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리플 XRP한테 간접적이지만 분명히 호재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 자체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러면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정식 법무장관이 누구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미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장기 투자,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빨리 팔고 그만두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 시장 접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 이때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오히려 분할적으로 익절을 활용해서 현금 비중을 만드시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때는 시장이 좋았을 때 분할 익절한 현금 비중을 활용해가지고 평단 낮추고 또 비중과 수량을 늘리는 방향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리시겠지만요. 시장이 좋아진다. 그럼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 욕심보다는요. 무조건적으로 현실적으로 걸어두셔야지 더욱더 효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위성 100만 개 쏘겠다고 미국 정부에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허가 신청서를 받은 FCC 측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뭔가 쏘아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허가를 요청한 위성 수가 무려 100만 기입니다. 지금 지구 궤도에 떠있는 모든 위성들 다 합쳐도 1만 5천 기가 안 되거든요. 100만 기라는 건요. 지금 있는 것에 거의 70배를 더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 자체가 조금 미친 스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위성들이 뭘 하는 위성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보통 위성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연결이나 GPS 같은 걸 떠올리시는데, 이번에 스페이스 X가 신청한 궤도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에요. 이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돌아가려면은 엄청나게 큰 컴퓨터 창고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 지금은 이걸 전부 땅 위에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뭐냐?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열도 엄청나가지고 식히는 데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스페이스X가 말하는 거는 이걸 우주에 올리겠다는 거고, 우주에서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거의 무한정 쓸 수 있고요. 진공 상태에서 냉각 문제도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FCC도 이 신청서를 받자마자 5일 만에 검토 접수를 했고요. 보통 이런 절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례적으로 상당히 빨랐다라는 거죠. 물론 접수했다고 해서 허가가 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심사 단계예요. 그래서 다만 미국 정부 쪽에서도 이걸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신호로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위성 100만 기 프로젝트가 도지코인하고 어떻게 엮이느냐. 이 첫 번째 연결고리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입니다. 이 도지코인이 태생적으로 머스크하고 묶여있는 코인이죠. 머스크가 2019년에 내가 도지코인 CEO가 되겠다, 이렇게 농담을 한 이유로 테슬라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받기도 했었고, 또 스페이스X 관련 굿즈도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머스크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도지코인도 움직인다, 이런 인식이 깊이 박혀있고,
실제로 스페이스X IPO 소식이 나왔을 때 도지코인이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위성이나 기술과는 상관없이 머스크 관련 빅뉴스라는 것 자체가 도지코인 가격을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좋게 말하면 프리미엄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머스크에 대한 의존도예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연결고리부터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IPO라는 게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 말을 하는데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올해 6월까지 IPO를 완료할 확률을 70%로 보고 있고요.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최대 800억 달러를 조달하고 기업 가치를 1조 7,500억 달러로 찍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되는 거고 여기서 위성 100만 기 프로젝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IPO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는 스토리입니다. 이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이만큼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 기 위성 궤도 데이터 센터는 그 성장 스토리의 핵심 카드인 셈인 겁니다. 실제로 업계 분석가 팀 8호 측에서는요. 이번 FCC 신청이 스페이스X IPO를 위한 내러티브 도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남겼고 결국에 위성 프로젝트 자체가 스페이스X의 몸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몸값이 올라가면은 머스크 생태계 전체에 돈이 몰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도지코인에도 관심이 쏠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큰 그림의 수준의 이야기죠. 근데 세 번째 연결고리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텐데 X라는 플랫폼 알고 계시죠? 옛날 트위터요. 이게 지금 스페이스X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가 xAI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했는데 X도 그 과정에서 같이 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스페이스X, xAI 그리고 X까지도 이 세 개가 사실상 하나의 생태계로 합쳐지고 있는 과정인 거고 여기서 X머니라는 게 등장하죠. X가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달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시점에 베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도지코인이 X머니에 들어간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이 부분만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밀어온 전적이 있었고요. X를 단순 SNS가 아니라 금융까지 되는 모든 것의 앱, Everything app로 만들겠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해왔었거든요.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스페이스X가 위성으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깝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xAI 인공지능이 돌아가요. 그 인공지능이 X 플랫폼의 서비스를 구동합니다. 그리고 X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도지코인이 쓰입니다. 위성 인프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거쳐서 결제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지금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이 각각의 조각들 이미 전부 다 존재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기술, 그리고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X의 결제 서비스 준비랑 머스크의 도지코인 지지까지도. 다만 이것들이 실제로 하나로 연결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결고리는 조금 더 상징적인 건데 도지원이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건 도지코인으로 비용을 전액 결제한 위성 프로젝트예요. 조그만 위성 하나를 스페이스로 로켓에 실어가지고 달 궤도까지 보내는 건데요. 2021년에 발표됐다가 계속 지연되어 왔었고 지금 2026년 9월 달에 발사를 잠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 여러 번 밀린 전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페이스X가 위성 관련 대형 뉴스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지1까지 실제로 발사되면은 도지코인이 진짜로 우주에 갔다 이런 상징성이 생기는 거고요. 실용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커뮤니티의 심리를 움직이는 이벤트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냉정하게 볼 부분을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도지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그림을 보여드렸지만요. 현실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일단 위성 100만 기 프로젝트 자체가 아직 허가도 안 났습니다. FCC가 접수한 거지 승인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이 1만 5천 기도 안 되는데 100만 기를 쏜다. 그럼 천문학자들은 이미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쓰레기 위성이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조차도 구체적인 배치 일정이라거나 이 비용들에 대해서 신청서에 안 넣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가격도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약 130원에서 140원 부근에서 삼각 수렴 패턴,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데요. 이건 위로 터질 수도 있고 또 아래로도 빠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라서 어떤 방향이든지 큰 힘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상황이고 다만 또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3월 20일에 미국 SEC가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훨씬 까다로워져가지고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거고, 상품으로 분류되면은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류 이후에 21 쉐어즈라는 곳에서 도지코인 ETF를 나스닥에 상장시켰고요. 기관들이 도지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페이스 X IPO가 현실화되고 또 엑스머니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면은 도지는 단순 밈코인이 아니라 실제 결제에 쓰일 수 있는 코인으로 시장의 인식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9월달 도지원 발사까지도 겹친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연속으로 터지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에 몰려있는 셈이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첫 번째로 스페이스 X IPO 확률이 예측 시장에서 무려 70%로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엑스머니가 이미 베타 준비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SEC의 상품 분류가 제도적인 기반을 깔아줬기 때문이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조각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야기인 거고,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시나리오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결국엔 정리드리자면 스페이스 X 위성 100만 기 프로젝트가 단독으로 도지코인 가격을 올리는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IPO랑 S머니 그리고 도지코인 1까지도 전부 연결해서 봤을 때 머스크 생태계 안에서 도지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팩트는 팩트대로 확인을 하시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대감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신기하게도 안 좋아 보이지만요. 알트나 단기 종목들 오히려 움직임 자체가 잘 나오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시장의 흐름들을 적당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비중이 아니라 낮은 비중으로서 이 조금씩 단기 종목들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종목들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무리하게 목표 타점도 없이 상승하면은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에 매도를 못하게 되고, 또 무리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 타점에 대해서 차라리 걸어놓고 욕심보다는 팔고 나서 더 상승하더라도요, 내 것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매매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